네, 현장 조직운동의 역사와 발전 방향을 갖고 근데 뭐 압축적으로 가능하면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걸로 좀 해볼게요. 현장 조직운동은 노동운동 내 현장 조직운동이죠. 노동운동 내 현장 조직운동. 우리가 뭐 농민운동이나 노예운동이 아니고 뭐 실업자운동이라든지 뭐 청년운동이 아니라 이제 노동운동 내 현장 조직운동. 그래서 노동운동의 합법치성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선 현장 조직운동을 이야기하려면 노동운동의 이제 합법치성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발전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없으면 노동운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노예제라든지 분권제나 뭐 이제 원시공산제사 할 때 노동운동 얘기하면 뻘짓하는 소리다. 노동운동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자본주의운동을 얘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이제 앞장에다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노동운동은 바로 인류 역사상 근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피착취 계급의 대중운동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노사관계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비타협적인 관계. 그리고 철저하게 노사 간의 힘으로 규정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아니긴 하지만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죠.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제 임금을 받는데 이 임금이 어떻게 결정나냐? 이게 뭐 이제 흔히 이제 노동력 재생산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힘의 관계에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 자체가 힘이 없으면 이제 저임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나마 뭐 투쟁하거나 쟁취했을 때는 기존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조건 속에서 노사 간의 힘으로 규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임금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단지 임금만이 아니다.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된다. 임금과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그래서 임금은 올라가는 거고 노동강도나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단축되는 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교섭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임금을 올리는 걸 전제로 해서 노동시간을 늘린다든지 혹은 뭐 임금을 올리는 걸 전제로 해서 노동강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타협적인 이런 이제 교섭의 형태가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는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임금에 대한 수준과 노동시간, 그 다음에 노동강도 세 가지 축으로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관계다. 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보고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본주의 내부에서도 단계별로 구분이 되죠. 명칭을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소자본이 형성이 되면 조그만 자본끼리 맨 초기에는 서로 막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 서로 잡아먹으려고 경쟁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본주의 후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한 자본이 이제 거대화되는 거죠. 그걸 소위 이제 독점 자본화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화 될 때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 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 독점 자본이라는 지위나 위치로부터 형성되어지는 이윤이 존재합니다. 별도의 이윤이. 그게 이제 독점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간의 경쟁, 그 다음에 자본과 전체에 가는 잉여가치 이외에도 독점 이윤이라는 게 이제 나타난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독점 이윤이 사회적 합의주의, 흔히 이제 코퍼레티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코퍼레티즘의 재원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본끼리 서로 간에 경쟁하는데 돈이 빡빡하다라고 얘기하면 노동조합 운동 내부를 꼬실 만한 돈이 없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전제를 해놓고 나머지 독점 이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사회적 합의주의 형태.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나 코퍼레티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 한국말로 이제 경산회. 요번에 김문수 부가 경산회 위원장이 됐죠. 경산회나 노사정 대표자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된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제 때 노동운동이 있다라는 이 뻘소리랑 똑같이 독점 자본주의 이전에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코퍼레티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뻘소리다 라고 보시는 게 명확하다. 아주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마지막 대중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변혁운동의 역할을 이제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 포지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경제투쟁과 더불어서 이 임노동이라는 쇠사들을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기본적인 계급적 과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노동운동은 마지막 계급사회라는 자본주의 생산량식의 인류사적 과제로 인해서 새로운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착취의 철폐라는 자기과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그래서 좀 넘어가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첫 장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뭐 선수들이고 오늘 또 녹화 동영상 보실 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다 선수들이라 뭐 요 정도로만 확인하고 이제 현장 조직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현장 조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됐다라는 게 뭐 연구자나 학계나 뭐 우리 노동운동 내부나 이견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고. 근데 87년 어떻게 볼 거냐,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87년도가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들어온 게 79년도 80년도 초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기업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막 몰아쳐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80년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87년 이전까지 한국의 노동 현장은 이 신자유주의, 국가주의, 기업주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폭압적인 이러한 흐름에 있다가 이걸 뚫고 나온 게 이제 87년 투쟁이었죠. 근데 뭐 87년 투쟁 이후에 곧바로 터진 게 또 뭐예요? 91년도에 이제 소련 해체, 고르바초프, 엊그저께 죽었죠. 고르바초프로 인한 이 소련의 해체라는 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나타난 이념적 혼란, 이게 또 곧바로 나타나서 87년 투쟁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뚫고 나왔던 이런 현장 대중투쟁의 힘이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도 초반 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과정이 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코퍼레티즘 공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 역으로 보면 뭐냐면,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이 벌써 그 당시가 독점자본주의 시대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87년을 전후로 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87년 투쟁은 동지들 기억하는 거야. 당시 87년 때 뭐 다들 계셨겠지만 뭐 마음 약해서 라는 이런 대중가요를 녹아봐 해갖고 부르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뭐 차례노동자 파업가, 뭐 단결투쟁가 이런 노래가 없었죠. 그걸 만들었던 분이 이제 우리 김호철 동지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안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군대가 계셨었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김호철 동지가. 한국 최대 총학생회장하고 80년 서울역 해군투쟁 이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군대 가서 아마 노래를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당시에 노래가 없다 보니까 저런 이제 대중가요를 녹아봐 해갖고 많이 불렀죠. 87년 투쟁의 시작은 87년 7월 7, 8, 9 노동자대 투쟁 직전에 터졌던 6월항쟁이 있었죠. 6월항쟁. 이한열 열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도 있었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터져나왔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직선제 정치로 이제 귀결되는 이 싸움이 이제 6월항쟁이었었는데, 6월항쟁 때 이한열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기일이 언제냐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그래서 연세대 정문에서 이제 체류탄 맞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게 7월 5일인데, 그러면서 6월 29일 날 로테우에 이제 6.29 항복선언이 터졌죠. 그러면서 6월항쟁이 이제 가라앉는, 정리되는 수준에서 이한열 열사가 7월 5일 날 돌아가시고, 또 아이러니하게 7월 5일 날 울산의 현대엔진으로부터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시작을 하죠.
87년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울산의 나이트장에서 창립총회 했대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민주노총이 없었죠. 다 한국노총 사업장이었고 그다 한국노총 애국가 부르면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늙은 노동자의 노래 나태호나 이광산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현재 엔진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그 거대한 789 노동자대 투쟁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이트클럽에 모일 때 미리 사전에 작전을 짰을 거 아니에요. 몇몇이라도 모여서. 여기서는 이제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120명이 사전에 다 모여가지고 작전 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몇몇 동지들이 먼저 사전에 작전들을 다 짜고 하다못해 나이트장을 잡을 거냐 장소도 예약하고 현수막도 뭐 준비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사전에 미리 작전 짜고 준비했던 그 팀, 이게 이제 현장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87년 노동자대 투쟁의 현장 조직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민주노조 건설하기 위한 사전 조직 형태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 노동자대 투쟁은 7월 5일날 울산의 현대인진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7, 8, 9, 3개월 동안 전개가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전개가 되면서 뭐 자료에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핵심적인 거는 87년 노동자대 투쟁은 지금까지 역대 없었는데 전평 투쟁을 쫓아갔었죠. 선파업하고 후협상했던. 그러니까 교섭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파업 얘기하면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나면 조정 신청을 넣고 그래서 열흘 혹은 뭐 15일 동안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파업권을 획득해서 파업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당시의 파업은 어땠냐면 일단 파업부터 했어요. 그럼 회사가 왜 파업하냐라고 쫓아왔죠. 그러면 우리 노조 만들려고 한다. 뭐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협상이 되는 이런 과정의 파업 투쟁이었고 당시는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 그럼 법은 없었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쟁의조정이라는 게 있었죠. 법이 똑같은 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선파업 후협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파업하면 공장을 점거하든지 집에 가서 쉬든지 이랬는데 그때는 노동조합 깃발을 갖고 거리로 나왔어요. 거리에서 집회를 했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6월 항쟁 때 맨날 거리에서 데모하니까 의뢰하는 곳이 있냐고 해서 그냥 뭐 파업하면 다 길거리로 나오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죠. 이런 좀 특징을 좀 갖고 87년 투쟁이 좀 진행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업장에서 파업하고 노조 만드니까 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러면서 사전 논의들이 좀 되는 사전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국 지금의 이제 현장 조직 운동의 태동이다, 출발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87년 노동자대 투쟁의 성과는 노동조합은 90년도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로 그리고 95년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민주노총으로 그래서 87년 투쟁이 끝나고 나서 90년도에 전노협 건설, 95년도에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지는 조직의 건설로 이제 됐었죠. 전노협의 조직적 과제는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 산별노조 건설이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을 약속하면서 출범한 게 전노협이었어요. 그래서 전노협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전노협은 이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사전 조직 형태로 이제 규정이 됐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국 노동자 공대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단체들과 결합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지금은 단체 우리 노동전선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같이 결정을 했죠. 모든 것을. 그래서 총파업을 한다라고 하면 파업 일정도 같이 짜고 뭐 이제 이랬던 그게 이제 전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그래서 약칭으로 전국 노운협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나중에 전국 노운협은 몇몇 단체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일부만 남아서 이제 특정한 조직의 조직인양 이렇게 이제 가긴 했는데 어쨌든 전국 노운협이 이제 그렇게 됐었죠. 이러면서 뭐 이제 노동자 대회 그 다음에 전야제 요새는 전야제가 없죠.
전국 노동자대회 때 전야제하고 메이데이 때 전야제하고 430 대회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다음에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기일 전국 노동자대회 때는 뭐 했냐면 매년 전국의 문화패들이 올라와서 경연을 했어요. 경연. 노래 공연, 뭐 풍물 공연 이런 것들 막 했죠. 근데 뭐 그걸 준비를 했지만 대부분 다 원천봉쇄돼 갖고 이제 싸움만 하는 형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김대균 선생이 썼던 뭐 이제 주요 특징 요거는 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노동조합 운동의 이제 발전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현장 조직 운동이 어떻게 됐냐라는 걸 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국 현장활동가 조직의 역사는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전개된 현장활동가들의 민주노조 건설과 사수투쟁,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 이런 형태의 역할로 전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그게 한국노총 어영노조였었죠. 이거를 민주화하는 투쟁을 했고, 그래서 노민치 역할을 했었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현대엔진이나 현대그룹이나 이런 거 다 노동조합이 없었을 텐데,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투쟁, 이런 투쟁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위한 사전 모임을 갖고 준비했던 과정들이 이제 현장조직. 그래서 당시 현장조직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서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러 개 중앙파, 전국파, 중앙파,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다 그냥 노민추로 다 묶여 있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뭔 대회하면 노민추 사람들끼리 모여서 A 사업장의 노민추와 우리 사업장 노민추 같이 모여가지고 놀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제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다가 이제 현장조직 운동이 이제 있는데 두 번째 글을 보면 한국의 현장 활동가 조직 운동은 크게 3기로 나눠집니다. 1기는 87년 지금처럼 기업별 단위의 현장 조직 운동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2기는 기업별 단위의 현장 조직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운영했어요. 그게 이제 2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서 그럼 전국의 단일 조직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3기죠. 그게 노동전선이 되는 거죠. 요 세 조직의, 그러니까 세 기운으로, 요게 이제 표가 1인데 한국 좌파현장조직 운동의 변천사를 보면 단계별로는 1기는 기업별 현장조직, 2기는 전국 현장조직 대표자회의, 3기는 현장실장 사회변형 노동자전선. 그래서 이제 시기를 보면 87년 전후가 기업별 현장조직이고 96년 전후, 96년 하면은 뭐죠? IMF 9697 IMF 투쟁이 있고 총파업 투쟁. 요때 이제 기업별 현장조직 대표자회의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됐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노동자 전선이 이제 출범을 했던 거였었죠. 그 다음에 가입 단위를 보면 기업별 현장조직은 기업별 현장조직, 기업에서 그냥 모이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민트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였었죠. 그리고 2기 때 전국 현장조직 대표자회의는 뭐냐면 기업별 현장조직 대표자들의 회의 형태로 갔던 거고,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노동전선의 이 조직 구성이죠. 개인 활동가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갔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주요 출범 과정에서 보면 1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이 있었던 거고, 2기는 9697 로게트 총파업 투쟁이 있었죠.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그때. 그 다음에 3기는 이제 비정규직 투쟁. 요 시점 때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압축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테스트를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보면 87년 789 노동자 투쟁의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아차 평등세상을 여는 노동자회, 기아전기의 노민추, 대자의 현장조직 건설 추진위원회, 대우캐리어의 평등세상 실천하는 노동자회, 만도기계의 비전연구, 현대전공의 민주동지회, 현대자동차의 민투이,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전진하는 노동자회 전노회, 한라중공업의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라고 해서 민투이, 그 다음에 한타의 실로회, 뭐 이런 형태의 조직들이 당시에 다
활동을 했던 조직들이었죠. 이것 이외에서도 그냥 우리 노민추 이렇게 많이 표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만드는 데는 다 이런 현장 조직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영노조를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결집한 기업별 현장 활동가 조직의 초기는 노조민주화 추진이었죠. 노민추 역할을 했었죠. 노민추를 내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 만든 노동조합을 민주화시켰어. 그럼 현장 조직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해소할 거냐, 해산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논쟁이 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당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한쪽에서는 이제 노동조합 만들었으니까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었다. 노동조합 만드니까 거기다 집행부 올라가야 되니까 현장 조직 활동할 사람들이 별로 없네. 지금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면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그게 이제 표 2에 보면 유상 관련된 쟁점입니다. 하나는 양날개론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운동은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라는 양날개론으로 분화되어야 하고, 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 조직 운동은 당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필요하다. 민주노조 만들었어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진노동자 조직론이라고 해서 선노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현장활동가 조직은 선진노동자 조직으로서 그 자체로 노동자 정치 조직으로 발전해야 되는 전적 기관 대우다. 그래서 선노론을 주장하는 친구들은 현장 조직이 계속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양날개론을 주장하는 친구들은 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쟁점이 되었었죠. 그래서 무슨 뭐 민중당 어디 분해 뭐 이런 식으로 재편돼야 된다. 지금도 이제 쟁점이 되죠. 지금 이제 노동당이건 정의당이건 뭐 진보당이건 이 현장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장 내에. 그럼 그 조직들이 현장 조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당 이름을 걸 건지 아니면 현장 조직 이름으로 남을 건지. 근데 대부분 현재 남아있는 거죠. 일단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던 간에 뭐 그런 과정이 있다. 그게 이제 노동전선의 자기 전망이기도 해요. 노동전선이 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 아직 안 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요런 게 이제 1기 때 과정이었었고, 2기가 이제 전국 현장조직 대표자 회의 때입니다. 요게 이제 90년도 이후부터 나타나는 건데,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현장 조직이 이념적 분화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79년도, 80년도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체감화되는 거는 87년 이후 나타나죠.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 막 이제 신자유주의 아주 뭐 지겹게 듣는 기업 문화, 뭐 노동시장 유연화, 뭐 이런 단어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가 아마 요맘때입니다. 그러면서 현장 조직에서는 이념적 분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이전엔 현장 조직은 딱 하나였어. 노민추. 근데 요때부터 현장 조직이 무슨 현장 조직, 무슨 현장 조직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말해 좌파, 중앙파, 우파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1990년에 전노협 출범과 95년 전국 노동조합 청년 민주노총 건설과 사수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념적 분화가 바로 이 문제다. 그래서 전노협 특히 민주노총 건설 과정 속에서 이런 이념적 분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전노협 때는 선거 때 나타나고,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어쨌든 87년 노동자대 추쟁을 통해서 건설한 기업별 민주노조, 이러한 기업별 민주노조의 전국적 조직체인 전노협은 90년 1월 7번부터 95년 민주노총 건설까지 5년 동안 계속 두들겨 맞았었죠.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그래서 왜소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전노협에 가입했다는 자체는 뿌듯하긴 한데 항상 이제 겁나는 상태. 맨날 수백을 전노협 건설 자체가 전노협 가입 자체가 수배의 이유가 됐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안양에서 돌아가신 우리 박창수 열사,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게 뭐야? 내가 전노협인데 내가 어떻게 탈퇴하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전노협은 불가피하게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깃발 세우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황에서 민주노총까지 온 거였죠.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이러한 전노협의 역할을 전노협이
그러니까 자본의 탄압으로부터가 아니라 전노협이 전투적 투쟁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탄압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노협의 전투적 노선을 거세해야 된다. 국민과 더불어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소위 말해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직전에는 이제 전노협 선거 때 단병호와 양기현 좀 이따 나오지만 양기현과 단병호 이 선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현장 조직 운동은 20세기 사회주권의 붕괴로 인한 이념적 좌표 상실과 자본가 정권의 파쇼적 신자유주의 탄압에 대응하는 방안 관련된 논쟁으로 인해서 전노협의 평가 과정 속에서 분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전노협의 평등세상, 노동해방, 비타협조 투쟁이 정당하고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 그리고 이와 반대로 더욱 대중과 함께해야 됐고 조직 부위를 위해선 타협의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 이걸 너무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대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표에 나와 있는 표 3의 이념적 분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도 사회주권의 붕괴, 그 다음에 이념적 지표좌표 상실로 인한 조직적 분화, 자본가 정권의 신자유 공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했죠. 노동해방 평등세상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쟁점이 생겼고 타협이냐 비타협이냐 이런 것도 생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때 현청년 쪽이나 그 다음에 공공 쪽에서 그랬어요. 전노협 가입 못하면서 전노협이 조금 타협적으로 보면 우리 가입할 때인데 뭐 이건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전노협에 대한 쟁점들이 굉장히 컸었죠. 아 이게 지금 녹화돼서 나가나요? 뭐 어떻게 뺄 수 있나 모르겠지만 뭐 혼나면 저 혼자 혼나면 되는데 혼자 더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공론화된 게 이제 94년도 1월달에 마지막 전노협 위원장 선거에서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이게 나왔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이때 세 팀이 나왔었습니다. 세 팀. 기호 1번 김영대, 기호 2번 이응석, 기호 3번 양기현. 세 팀이 나왔는데 이 공약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민주노총 건설 언제 할 거냐. 양기현 기호 3번 같은 경우는 95년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에 맞춰서 출범을 하자. 라고 얘기했던 거고 김영대랑 이응석 같은 경우는 빨리 건설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빨리 해산하고 빨리 건설하자. 이런 얘기였고 민주노총 건설의 중심 조직으로는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쌓았던 전노협 건설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고 전노대라는 거는 뭐냐면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사업장의 대표자들과 전노협 가입 사업장들과 공동연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회의를 운영했었죠. 93년도부터. 요게 이제 전노대인데 전노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산별 문제 관련돼서는 산업별로 즉각 조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론 쪽에서는 소산별, 그 당시에 자동차, 뭐 금속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산별 재편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 김영대 이응석 주장대로 됐지만, 그 다음에 전례에 대한 평가와 정세 분석 관련돼서는 양기현 쪽에서는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계론 쪽에서는 탄압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타협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죠. 선거 결과는 양기현 위원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례 마지막 위원장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평가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현장 좌파, 중앙파, 국민파로 질적 분화가 되는 토대가 좀 되었죠. 그래서 양기현 위원장이 현장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되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 선거운동할 때도 좌파라고 표현했어요. 양기현 위원장 스스로도. 이렇게 좀 됐었고, 전노협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론과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94년도에 결성됐네요. 94년도에 결성된 전노대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론이 이제 대립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비타협적 운동론과 타협적 운동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노동해방 평등세상과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나중에 민주노총 건설 선거 과정 속에서도 이제 확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러면서 95년도에 민주노총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권의 96년 12월 노동법 날치기 통과 기억하시겠는데 날치기 통과 하면서 9697 총파업 투쟁을 정리했죠. 민주노총은 출범함과 동시에.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리해고제 제정과 근로자 파견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9697 총파업 투쟁, 그 다음 날치기 통과 무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97년도 2월 3월달 김대중이가 출범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법을 개정했죠.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국민승리 21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권영길 위원장이에요. 권영길 위원장이고 수석부 위원장이 양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일대 사무총장이 이응석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응석인가?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통합지도부라고 보면 돼요. 좌중우 통합지도부. 그런데 권영길 위원장이 이제 국민파를 대신하면서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타이틀이 평등세상에서 국민과 함께로 이제 바뀌었던 거였었죠. 그러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9697 총파업 투쟁을 끝나고 나서 국민승리 21을 참단한다고 하면서 사퇴하고 나갔고, 그 비대위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노동자대 투쟁의 과정에서 노민추 활동을 했던 각각의 기업별 현장 활동가 조직은 자본가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되면서 96년도 전국 현장유닛 대표자 회의를 출범을 시키죠. 그래서 전국 현장유닛 대표자 회의 이름으로 총파업 투쟁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강목 싸움도 이때가 이제 있었던 건데, 그 얘기도 이제 하면, 민주노총은 9697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했죠. 그러나 민주노총은 곧바로 98년도 2월 6일 정리해고제 도입을 준내용을 하는 노사정 협약안을 잠정 합의하고 2월 9일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소집했고, 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우리 전국 현장유닛 대표자회의 중심으로 한 정부의 현장활동가 조직이 즉각적으로 잠정합의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대의원대회 부결투쟁을 조직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고 지도부 총사퇴가 됐고, 그리고 총사퇴가 되면서 비대위를 꾸렸는데 그게 이제 단병호 위원장이었죠. 이때 비대위 꾸리면서 두 가지 안이 통과됐는데, 하나는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거였었어요. 비대위는 총파업 이후에 선거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위원장으로 단병호를 세운 거였었죠. 그러니까 단병호 비대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지도부였었죠. 근데 당시 단병호 중앙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총파업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선거로 돌입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로만 보면 국민파가 9697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고, 그러면서 국민파 배석과 엄직대가 잠정 합의를 냈다가 부결되고, 그래서 중앙파가 비대위를 맡았는데 중앙파는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하고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96년 말에 출범한 대표자회는 기존의 기업별 현장 조직의 한계와 성과를 제공하면서 자본가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자운동 내에서 개량화 기회주의를 폭로하고 비타협조 노동자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98년도 8월달에 제17차 대표자회를 마지막으로 그 역사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좀 됐죠. 당시에 참석 조직이 14개 조직이에요.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기아차 평등회, 대우차 대원추, 한타 실로회, 현차 민투이, 민투 취냐고 해요. 이거 못합니다. 그 다음 동지회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 AP 현민연, 만덕이 비전연금 이런 데가 이제 참가 조직이었고, 참관 조직으로는 나와 있는 이런 단위가 다 참관 조직이었었죠. 요렇게 해서 전국 현장유닛 대표자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대표자회의 이후에 이제 전국 좌파 단위의 현장 활동가 조직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대표자회의 해체 이후에 현장 활동가 조직 운동을 주춤하다가 03년도에 야 이거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연대 금속 현장 모임에서 대표자회의 해소와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전국조직 건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죠. 요게 이제 05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정부 현장직 대표자회의가 해소하고 나서 05년도까지 한 7년 동안은 이제 좌파 단위의 전국 조직이나 뭐 현장 조직 운동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다 깨져나가기 시작했던 시스템이었죠. 그러면서 전국 활동가 조직을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활동가들을 결집시킬 거냐 라는 논의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현장 조직 이제는 안 된다. 지겹다. 정치 조직으로 결집하자. 당을 만들자 라는 주장이 하나 있었던 거였고, 또 하나는 개인이 참여하는 전국적 활동가 조직을 만들자 라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활동가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이런 게 세 번째 안이었었죠. 근데 논의 과정 속에서 3안을 제출한 동지가 일단은 취소시켰고요. 계속 빠져나갔고 1, 2안 갖고 쟁점이 되다가 2안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05년도 9월 달에 한 90명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죠. 이런 내용 갖고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06년 6월에까지 세 차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쭉 진행하다가 06년 9월 달에 충남 논선 체육관에서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노동전선이 최고 많은 인원이 400명이었어. 그러니까 400명이 출범을 했는데 400명이 다 활동한 게 아니었어요. 한 200명 밖에 안 됐어. 최대 맥시멈이 200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소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소한 거 아닙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전혀 왜소해 준 게 아니죠. 출범할 때만 400명이 내빈까지 모여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400명이 모여서 전국활동가 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래서 2007년 4월 달에 노동전선이라는 이름으로 400명의 동지가 모인 가운데 출범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출범할 때 제가 이제 사회도 보고 했는데 초기 감사를 맡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출범을 해서, 그래서 최대가 400명이었고 기본 일상적인 조직 수준은 200명 정도였어요. 200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동전선 200여 명 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적다 그래서 평가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왜소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평가는 내가 볼 때는 진짜 모르는 거야. 노동전선 알지도 못하고 자꾸 왜소해졌다고 떠드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전선의 출범의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87년 노동자대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현장조직운동의 성과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별 현장조직운동에서 기업별 현장조직 대표자회의, 그리고 전국 조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노동전선 출범 자체가. 세 번째로는 제조업 대공장 중심의 기업별 현장조직에서 제조업, 비제조업, 그리고 대공장, 중소공장까지 활동가들의 활동 영역이 넓혀졌다. 노동전선 출범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됐고, 네 번째로는 이념적 분화를 통해서 국민파와 중앙파 현장 조직에 대등한 현장 좌파의 전국적 조직이 건설됐다. 그 전까지는 좌파의 전국 조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다.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전선 창립 선언문, 요거는 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 4월 29일 날 만들었습니다. 메이데이 이틀 전에. 노동전선의 5대 운동방향, 이것도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선의 조직, 형태, 총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역조직이 있고, 지역운영위원회가 있고, 옆으로는 이제 부문단위 위원회들이 쭉 존재하죠. 뭐, 이런 형태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핵심적 내용을 보면 노동전선은 활동가 개인이 가입하는 회원조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과 전국이 소통하는 활동가 조직,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서 평가와 계획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지역 노동전선은 월 1회 이상 회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전선 회원 모임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우리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강령에도 나와 있는 기본 과제인데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산업별 회원 모임 통해서 산업별 투쟁 전선, 뭐 이런 것들 하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07년 출범한 노동전선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라는 걸 쭉 테스트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주요 대중 조직의 전투적 지도, 집행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다. 근데 이 표를 갖다가 이 편 제가 일일이 만들려고 참 힘들었던 건데, 일단은 잠깐 보여주면은 전노협 94년 1월 달에 좌파, 중앙파, 우파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래서 양교는 현장파, 좌파, 그다음에 국민파로 김영대, 이응석 이렇게 해서 양교원이가 이제 당선이 됐죠. 현장파가 당선된 게 마지막 전노협 마지막 선거 때. 그리고 민주노총은 아까 말한 대로 권영길 위원장이 통합위원장이죠. 그래서 국민파로는 권영길, 그 다음에 양교원은 이제 현장파, 권영묵이구나. 아까 죄송합니다. 현총련, 사무총장 권영묵. 요렇게 해서, 요렇게 셋이 모여서 통합지도를 구성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대, 요때가 왜 직대냐면 권영길이가 국민승리 20일, 당 대통령 후보 나간다고 하면서 일어나라 코리아 외칠 때, 관두니까 배석범, 다 관두게 되고 이제 배석범위가 올라왔죠. 그래서 배석범위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노사정 합의하고 쫓겨나면서 담병호가 이제 비대위 형태로 구성됐고, 문성현이라는 사람 많이 들었었죠. 문성현이는 이제 선거, 금속연맹 선거죠. 조돈이가 이제 현장파로 나왔었고, 문성현이가 이제 중앙파에서 나왔고, 그래서 문단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조준호가 국민파에서 나왔다가 문성현 위원장이 이제 금속연맹에 당선되었죠.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현장파가 좌파가 당선된 건 최초는 이가병입니다. 98년도 이가병 고영주 사무총장 시절 국민파에서 정갑특과 정훈이 나왔었다가 떨어진 거고 이게 최초였어. 그 다음부터는 다 중앙파랑 국민파가 연합을 하던 국민파가 혼자 되던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후보도 우리 못 냈었던 적이 많았고. 담병호 위원장이 01년도에 당선됐을 때는 유덕상 동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 후보로 냈었죠. 그 당시에 담병호, 이용우는 이제 중앙파에서 나왔던 거고, 강승규, 이석행이 국민파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 뭐 이런 거 다 직무대행 들어오고, 허영구 위원장이 이제 직무대행으로 좌파 쪽에서 한번 활동을 했었죠. 이렇게 쭉 하다가 저기 유덕상 위원장도 부집이 보면 이제 뭐 좌파 쪽이라고 봐야 되나 뭐 이렇게 하여간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쭉 되다가 여기서 유덕상 동지 같은 경우는 전재환과 중앙파 전재환과 연합 꾸릴 때 우리 쪽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석행이 나왔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하다가 이제 요 근래 마지막 한상균 직선 1기 때 좌파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민주노총 선거에서 당선된 건 이가병과 한상균이 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서 다 당선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명한 직선 2기 쫓겨난 다음에 이제 양경수 직선 3기까지 왔었죠. 여기서 후보들은 계속 냈었죠. 한상균, 최진희, 이영주 나왔었고, 허영구, 김태인, 신영찬 쪽도 좌쪽에서 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좌측에서는 이호동, 고종환, 권수정이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양경수 나올 때 이영주, 박상욱, 이태희, 이호동, 권혜성, 봉혜영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좌단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노총의 선거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가 다 계속 연동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 때문에 쫓겨나고 들어오고 뭐 선거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93년도, 94년도에 있었던 노경청 임금합의. 이 당시에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전노협이 95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이 당시에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은 한국노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노총과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운이라고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노태우.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정권 시절 때 한국노총과 경총을 동원해갖고 임금합의를 했죠. 임금합의가 어떤 거냐면 최고 맥시멈이 이거다. 이 밑으로 다 회해라. 노경청 임금합의가 이제 핵심적인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지만 녹용청 임금합의에 반발하면서 전노협에 가입한 동지들이 많아요. 당시에. 뭐 이렇게 되면서 민주노총에 가입도 막 했죠. 그리고 나서 96년도 민주노총 출범이 95년도인데 95년도 민주노총 출범한 다음에 김영삼 정권의 노계위가 있었죠. 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정례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했던 요 과정이었었죠. 요때 노계위 권영길 위원장과 야합을 하면서 배석범 직대가 이제 잠정합의한 내용을 갖고 들어왔던 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요때는 이제 핵심적 내용이 정례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확대. 그래서 98년도 노사정위원회에는 정례고제, 근로자 파견제, 변형시간 근로제, 법제화, 복수노조금지, 3자기획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9697 총파업투쟁이 있었죠. 요때 누구야? 이제 배석범 직대의 야합이 있었던 거였었죠. 그리고 2003년도 노무현 정권 때 노사정위원회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 과정이 있었죠. 이때는 또 언제야? 2004년도, 2006년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의 공세와 이수호, 조준호 위원장이 이제 야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라고 얘기하죠. 이때는 언제였어? 김명환 위원장의 야합. 그래서 김명환 위원장 퇴진까지 이제 갔던 투쟁이 이때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핵심적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노경청 임금합의는 노태우 정권과 항문노총 내용은 뭐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96년도에 노계위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권과 권영길 위원장 이때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내용들은 쭉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8년도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정권과 배석범 직대 이때 현장 조직에서는 현장 조직이 어떤 식이었었어요? 요때가 바로 이제 전국 대표자 회의 시절. 그래서 이제 대의원대에 막 점거하고 했던 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02년도 민주노총 이수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복귀 움직임 노무현 정권 시절 때 있었죠.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과 조준호 위원장 시절 때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있었죠. 또.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테스트는 나중에 보시라고 쭉쭉쭉 핵심 키워드만 갖고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시절 문재인 정권과 김명환. 근데 이거는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엊그저께 일이니까. 2018년도에 김명환 집행부가 임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딱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였냐면 김명환 집행부가 보름 후인 1월 19일 날 청와대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노사정 대표자회를 제안했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려면 대의원대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결정사항이 있었어. 근데 김명환 위원장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19일 만에 청와대까지 가서 당시 대통령과 문재인과 손잡으면서 이제 했던 게 뭐야? 노사정 대표자회를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1월 25일 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와서 새로운 대화를 위한 노동대항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제안했고 여기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다 라고 이제 선언해버린 거야. 김명환이가. 그러니까 확 뒤집어진 거죠.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 31일 날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나서 여기서 김명환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2009년도 탈퇴 후에 8년 만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민주노총 내부의 절차가 좀 있으니까 그 정도 의사확인만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통보를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1월 31일 날 노사정 대표자회에 참여한 김명환 집행부는 일주일 후인 2월 6일 민주노총 대대를 통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의 참가를 사후 추임받고 곧바로 4월 3일 2차 노사정 대표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추임받은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에 참여를 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뭐 했냐면 당시에 뭐 있었어?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할증제도 폐지했죠. 그래서 최소한 일요일날 근무하면 1.85배 줬던 걸 1.5배로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줄였던 이런 문제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야? 최임법, 산입범위 확대하면서 밥값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최저임금 기준에다
산입시켜서 최저임금을 무력화했던 요 두 가지 노동법 개혁이 된 게 언제냐면 바로 요 때예요. 위원장은 대표자에 참여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문재인 정권은 벌써 이런 걸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김명환 집행부는 요 밑에 노사정 대표자의 참가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개혁된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7월 3일날 청와대를 또 방문합니다. 김명환이가. 그래서 8월 18일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의 참여를 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요 이전에 최저임금법 개혁에 반대하면서 탈퇴를 했죠. 김명환이가 탈퇴했다가 요때 또 다시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요런 과정들이 막 진행이 되니까 이러다가 참가를 했고 8월 18일날 참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에 10월 12일날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때 뭘 할 거냐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명환 집행부는 10월 12일날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합의한 민주노총의 경산회의 참여안건을 갖고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에서 추인을 받고자 했는데 이게 정족수 미달로 논의 유치 안 됐죠. 그리고 나서 11월 12일 날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경산회의는 출범을 했고, 그리고 19년도 1월 25일 날 3차 청와대 면담을 또 들어갑니다. 김명환이가. 들어가서 경산회의 참여를 하겠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때 경산회의 안건을 이제 상정을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부결이 나요. 그러면서 최종 이제 결론이 났죠. 부결로. 그리고 나서 가만히 이제 부결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또 문제는 코로나가 20년도 1월 달에 한국사 2월이죠. 2월. 20년도 2월에 한국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다음에 20년도 상반기에 여기 있네요. 2월 대대 이후 김명환 집행부는 3월 10일 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특별요금안 및 대정부 교섭을 갖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문재인 정권과 노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다시 또 뭔가 또 하려고 노사정위원회를 또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명환 집행부는 당선되고 청와대에 일단 간 거죠. 가서 노사정위원회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민주노총 대의원대 중집에다가 일방적 통보하고 안건 상정하고 그리고 참여했다가 또 다시 뭐 탈퇴했다가 또 참여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김명환 집행부는 이제 사임하는 형태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핵심적 얘기는 민주노총의 역사는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투쟁의 역사였다. 여기서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단위가 어디냐면,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 민주노총 선거 때 다 국민파예요. 국민파, 중앙파. 핵심적 내용은 국민파는 무조건 참여파고 중앙파는 조건부 참여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참여하는 거 참여해갖고 뭔가 합의한 걸 갖고 와서 부결하고 싸움하고 맨날 이랬던 과정이 민주노총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중앙파, 우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싸고 계속 싸움을 내부적으로 했던 민주노총의 역사 속에서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의 이 현장조직 흐름들이 있었다. 여기에 노동자 혼선이 핵심적 활동을 해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럼 이제 노동전선은 현장 좌파 활동가들의 전국적 조직이다. 현장 활동가의 이념적 분화에 따라 현장 활동가 조직의 조직적 분화 과정은 이제 표를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봤던 대로 87년 노민초,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기업별 현장 조직 같은 경우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이런 흐름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죠. 이러다가 9697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별 현장 조직 운동이 전국 현장 조직 대표자의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와중에 이제 98년도 지나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국민파가 출범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좌파는 이제 공백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고 중앙파도 공백 상태를 갖고 있다가 중앙파가 2003년도에 평등사회를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실천 노동자 연대라는 또 조직이 내부적으로 또 분화가 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평등사회를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는 공식적으로 해소를 했죠. 해소를 한 상황이고 국민파 같은 경우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만들었고 노동운동 발전 정책 연구소라는 배석범이나 소위 재표연대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어용, 생어용 조직들이 또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해요. 이게 또 이제 국민파와 어울려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민주혁신 삼별운동 연대회의라는 단위도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다 국민파 이름으로 이 뭐 저 버스인가요? 어느 쪽에서 저기 뭐 위원장 선거 나올 때 사측으로부터 다 돈 받고 했던 그런 게 다 여기에요. 이쪽 단위도. 뭐 다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 이쪽 아니 왜냐면 그 단위 구성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고. 2007년도에 노동자 전선이 이제 출범을 하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허용노동지가 있는 좌파 노동자회가 분화되면서 나갑니다. 이때 그러니까 좌파 노동자회 동지들이 노동자 전선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이걸 좌파로 봐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좌파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국 좌파 결집이라는 걸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림은 좌파 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좌파로 이렇게 좀 놓은 거고, 그래서 전체 포지션을 보면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파 현장 조직운동의 과제라고 해서 마지막 한 5개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노동자 운동의 제도 정치 운동을 지도할,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과 제도 정치 운동을 지도할 전위 조직 운동을 건설해야 된다. 전위 운동을. 전위 정당 건설의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제국주의 시대,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 운동을 강화하는 과제. 핵심적인 거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투쟁하는 거죠. 비타협적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패권적 좌파 현장 조직 운동에 대한 대응 과제로서 노동 전선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죠. 노동 전선이 200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출범할 때만 400명 모였고 계속 한 200명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노동 전선이 왜소하다, 축소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가가 전혀 없이 2022년도에 다시 뭐 자기들의 좌파 결집이다랍시고 만들었죠. 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명백한 청산주의다. 평가도 없이 뭘 해보자라는 것도 없이 새로 만들면은 다 해결될 것이냐 문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전선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는 문제부터 강화하는 문제까지로 가야 되는 거겠죠. 이게 과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다 국민파 출신 위원장들이 장악해 왔잖아요. 지금 양경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여전히 이 독점자본주의 시대 때 사회적 합의주의 러브콜이 계속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우뚝 쓰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계속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투쟁들은 벌어지고 있고 단위별로 연맹별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국하고 계급할 거냐 이것도 하나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냐. 근데 이런 과제들이 지금 전국 좌파 현장운동 직접적으로 이걸 조직으로 얘기하면 노동전선의 현실적 과제가 아니겠나 뭐 싶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갖고 현장 조직 운동의 역사와 발전 방향을 뭐 간단하게나마 동지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간 좀 쟁점될 사항도 있고 또 민감한 사항도 있는데 뭐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